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1회 중졸 검정고시 도덕이요. 해설, 기출문제 해설을 맡은 이동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볼 텐데, 여러분들 그 검정고시든 어떤 시험이든 간에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단순히 답만 찾기보다는 어디에서 출제됐는지, 그리고 오답이 왜 오답인지, 이런 것까지 살펴보시면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시고 복습하시는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졸 문제 도덕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공부를 안 하시면 합격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 안에 있는 우리 교재 내용들을 충분히 학습하시고, 그럼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하나하나 이해하시고 현실에 적용해 보시고 이렇게 학습하신다면 아주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한번 풀어볼까요? 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 나오는 거죠. 인간의 특성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른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인간이 동물과 다른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우므로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살아가고자 한다. 이 부분만 우리가 일부 본다면 우리 학습할 수 있겠죠.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간다. 이걸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구성원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특성, 이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또 이거죠. 이성적 존재이다. 인간만이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등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도덕적 사고도 할 수 있고요. 그죠? 다른 동물들은 아주 단순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덕 원리 이런 것도 사고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도구적 존재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아주 정교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분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동물들도 단순한 그런 도구는 쓸 수 있지만 정교한 도구를 사용하는 건 인간밖에 없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문화적 존재죠. 그치? 우리는 인간만은 문화 활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가도 누리고요. 여행도 하고요. 뭐 각종 스포츠 활동도 하고요. 뭐 학문 연구도 하고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문화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존재죠? 자, 2번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 이 도덕 원리와 관련된 것은 중졸뿐만 아니라 고졸 도덕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것을 도덕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추론 과정. 말이 좀 어려운가요? 도덕적 추론이라는 거 뭐냐?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요. 도덕적 문제들이 발생하죠. 꼭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우리는 윤리적 딜레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도덕적 추론 단계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이 도덕적 추론 단계를 3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덕 원리. 도덕 원리예요. 그야말로 도덕적 행동을 해야 하는 원리,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하느냐. 그죠? 이건 도덕 원리가 있고요. 이 다음에 해야 될 게 사실 판단입니다. 사실 판단이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떤 주관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사실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단계를 기본으로 하여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낼까요? 그렇죠. 도덕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거를 뭐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기출문제에서 여기 사실 판단이나 도덕 원리 요걸 물어보는 문제, 요 단계 이름이 무엇이냐, 요게 많이 나왔어요 기존에. 그죠? 2023년도에도 여기 사실 판단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예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도덕적 추론 과정이다. 요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도덕적 추론 과정이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절도 아시죠? 자, 절도는 옳지 않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절도 아닌가요? 절도는 옳지 않다. 이거 도덕 원리입니다. 그쵸? 남의 걸 훔치면 옳지 않다는 건 도덕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절도이다. 이런 행위는 절도이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사실 판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 자체가 절도 아닌가요? 그죠?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그 객관적인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 자, 요걸 바탕으로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옳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요게 결론인 거예요. 그죠? 절도는 옳지 않다. 이건 도덕 원리고요.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절도이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서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옳지 않다. 결론이 되겠죠. 이게 도덕 판단이니 우린 요 제목들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금 응용하자면요. 예. 절도는 A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옳지 않다, B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A는 B이다. 요런 결론이 나오죠. 자, 두 번째.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다. 새로운 내용이 나왔네요. 이걸 C라고 할게요. C는 절도예요. 절도 A잖아요. A이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이거 C죠. C는 옳지 않다가 뭡니까? 이거 B잖아요. B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중간에 비워놓고 이거 들어갈 말은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쵸? 우리 고졸에서는 많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A는 B이다. 하나의 공식처럼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C는 A이다. 그러므로 C는 B이다. 그쵸? 그래서 도덕에서 여기 부분, 도덕적 추론을 하는 부분은 깊이 있게 좀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과정을 뭐라 그런다? 도덕적 추론. 그 다음에 요걸 보다 도덕 원리. 자,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리는 게 뭐다? 사실 판단. 결론이 뭐다? 도덕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도덕 원리를 찾는 문제예요. 도덕 원리. 요거 사실 말고 도덕 원리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 4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그건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해는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쵸? 그것도 사실이에요. 장미꽃은 아름답다. 그쵸?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정직해야 한다. 요거는 여러분들 도덕이잖아요. 그쵸? 이거 사실은 아니잖아요. 정직해야 한다. 이렇게 당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당위라 그래요.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 이걸 당위라 그래요. 이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죠? 그쵸? 1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판단이 뭔지, 도덕 원리가 뭔지, 도덕적 추론이 뭔지, 당위가 뭔지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는 과정인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도덕적 추론은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3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불교의 핵심 원리로서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다. 생명 존중을 간종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불교의 핵심 원리 요걸 물어보는 거네요. 불교. 그쵸? 우리 동양 사상의 가장 또 기본 중에 하나에 동양 사상 중에 유교, 불교, 도가 사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불교 사상의 핵심 원리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그쵸?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사랑하듯 남도 사랑해라. 나와 남을 똑같이 생각해라. 같이 사랑해라. 부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예, 자비가 되겠습니다. 그쵸? 부처님이 분노하라고 하지 않겠죠. 화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쵸? 법을 지켜라. 여기 불교 사상에 맞지 않고요. 쾌락은 더더욱 아니겠죠. 그래서 불교 사상 자비입니다. 자비. 불교. 내가 소중하듯. 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소중하듯 남도 소중하다. 나와 남을 하나와 같이 여겨서 사랑해라. 하나와 같이 여겨 사랑해라. 여기 이제 불교에 대한 자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뭐 간단한 문제였고요. 뭐 다른 선지들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웃 간의 갈등과 관련된 문제이네요. 이제 이거는 뭐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자세로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양보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이웃 먼저, 그렇죠? 양보하고 약간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여요? 배려해야 되겠죠? 그렇죠? 배려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기심을 갖는다든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죠. 그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보와 배려. 자, 정답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1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아 그랬죠. 자아가 뭐냐? 여기 나오네요. 의미 써있네요. 자신의 참된 모습이다. 나의 모습. 우리가 자아 정체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 청소년기에 특히 우리 중학교 학생들 청소년기에 자기의 정체성 확립, 자아 정체성 확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아라는 건 참된 나의 모습이다. 자신의 참된 모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아도 개인적인 자아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사회적인 자아가 아니라 나의 모습, 개인적 자아를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소망, 그렇죠? 개인적으로 소망을 품습니다. 꿈을 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개인의 능력, 그렇죠?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겠죠. 개인의 가치관, 생각과 가치관, 생각, 그렇죠? 이런 거 다 개인적이지만 여러분 사회적 관습이라는 것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사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간단한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구 공동체의 도덕 문제는 자, 신문을 활용해서 나왔네요. 자, 이것도 간단했어요. 그냥 이거 제 신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이라 여러분들 아시죠?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기계가 최초로 발명됐어요. 인류 최초로 기계라는 게 공장에서 만들어져가지고요. 물건은 대량으로 막 찍어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운 사회는 됐지만 이와 같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이런 풍요로운 사회가 열리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자연의 파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공장에서 매연이 흘러나오고, 그렇죠? 폐수가 흘러나오고, 각종 환경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이런 토양오염, 이런 환경오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장의 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대기가 오염되고, 그렇죠?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로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환경 문제 되겠죠? 환경 문제 됐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우리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가치에 대한 문제. 요것도 중요하겠죠? 이 학생이 추구하는 가치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사랑, 용돈, 감사, 진리. 이거 4가지가 있네요. 여러분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치는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위해서는 가치는 물질적 가치라는 게 있고요. 정신적 가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적 가치라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어떤 사물이나 물건과 관련된, 그렇죠? 이 사물이나 물건과 관련된 가치를 물질적 가치라 그래요. 그렇죠? 물질적 가치, 돈이라든지 아주 부자가 되는 것이지, 좋은 집에 산다든지, 그렇죠? 좋은 차를 타고 단다든지, 그런 게 다 물질적 가치죠. 물론 이게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도덕에서 강조하는 뭘까요? 그쵸? 정신적 가치예요. 정신적 만족감.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살고 먹고 있어도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게 행복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에 뭐가 필요할까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지나친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골라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용돈이라는 것은 물질적 가치죠. 그렇죠? 이게 용돈이죠. 나머지, 그렇죠? 사랑, 정신적인 거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진리를 추구하는 것. 이건 다 정신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렇죠. 2번 되겠습니다. 자, 꼭 알아두세요. 자, 사물, 물건 이런 것들 이와 관련된 가치를 물질적 가치라고 그러고 정신적인 만족감을 정신적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정신적 가치가 중요하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이고요. 자, 다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자, 요즘에 문제죠, 이거.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서 학교 생활까지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독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이거 뭐 요즘에 학생들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습니다. 그쵸? 길거리를 가면서도 스마트폰 보고 다녀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그쵸? 밤에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요. 그래서 중독까지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방관한다. 그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자애. 여러분, 자애는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자녀의 자식에 대한 사랑. 이걸 우리는 자애라고 합니다. 요거 개념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애. 이렇게 오답으로 제시된 것도 중요합니다. 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건 자애라고 그러고, 자식이 부모한테 공경하고 열심히 다하는 건 효라고 하죠. 효도. 그렇죠. 절제, 정지. 뭐겠어요? 절제, 스마트폰 절제해야 되겠죠. 그쵸?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각종 중독 이런 것들은요, 다 절제라는 덕목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그렇죠. 절제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애 꼭 알아두세요. 자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자애라고 한다. 자, 9번입니다. 어느 학생의 서술형 평가 답안이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문제가 주어졌어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서술하세요. 그랬어요. 학생 답안이. 자, 볼까요? 우리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자기의 이익보다는, 그쵸? 공익을 추구해야 하고, 자기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해야 되고, 보수나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되며, 여러분들 봉사활동은요, 무료로 해주는 거죠. 대가를 바라면 안 되겠죠. 그쵸? 자신을 헌신하는 거죠.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보수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 여기까지 맞습니다. 디귿이에요.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라 억지로 참여한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봉사활동은요, 여러분들, 봉사활동은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명령으로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는 봉사활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참여한다. 그치?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죠. 하게 만들죠. 물론 이제 해야 되니까 하지만 진정한 것은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요 디귿이 틀렸죠. 그죠? 예. 봉사활동은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보수나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 그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10번이에요. 우정에 대한 거죠. 친구 간의 정. 그게 우정이죠. 진정한 우정을 맺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입니다. 1번 학생. 친구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줘요. 안 되죠. 친구가 잘못했으면요, 바른 길로, 우리가 이걸 권면이라고 그러죠. 그냥 감싸주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권면해야 될 것 같아요. 친구야, 너 왜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되네. 바른 길로 이끌어요. 조금 쓴소리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이죠. 기본 예절을 무시하고 편하게 대한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게 기본 예절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기본적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 그거는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 예의를 지켜야, 그래야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틀렸고요. 3번째.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 경쟁의 대상, 그거 진정한 우정이 아니죠. 그쵸? 그럼 라이벌이네요? 그쵸? 이건 아니죠. 함께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대상이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쵸? 틀린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학생 4.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학생 4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친구의 잘못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 권면해야 된다. 그렇죠? 기본 예절을 무시하지 말고 잘 지켜야 된다. 세 번째,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주고 협력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친구란 것은. 그 다음에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 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권의 특성은, 자, 인권이라는 것은 뭐죠? 인간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 그쵸? 인간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자, 인권의 특징은 요 도덕뿐만 아니라 사회도 나오죠? 자,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은, 자, 여기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한다. 요 두 단어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린다. 뭐가 되겠죠? 그렇죠. 보편성이 되겠죠. 자, 보편성. 누구나 인간이라면 권리를 누린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다른 인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더 추가해서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보편성 말고 천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부성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즉 선천적으로 인권을 갖고 있다. 뭐 내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항구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항구성. 이거는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오랜 동안 영구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불가침성. 자, 무슨 얘기죠? 다른 사람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침해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권리, 인권은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과 관련해서 도덕적 실천 의지를 기르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나쳤다. 자, 그럼 도덕 실천. 아는 도덕적인 지식은 있어요. 목에 오른 거지 어떤 게 선한 행동인지 어떤 게 도덕적인지 지식은 있어요. 근데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실천 의지가 필요하죠. 도덕적 행동을 실제로 하겠다는 굳은 마음, 이걸 도덕적 실천 의지라고 해요. 그러면 관련 없는 거 한번 고려볼게요. 자, 공감해야 돼.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공감한다.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한다.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실천 의지가 나오겠죠. 그쵸? 공감 맞습니다. 관심,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쵸? 도와줘야 되겠다는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독단? 독단적으로 내 마음대로 이런 뜻이잖아요. 전혀 관련이 없겠죠? 일단 정답은 3번 독단이 되겠죠. 용기, 일단 이 도덕적 행위를 한다, 실천을 옮긴다, 행동으로 옮긴다,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쵸? 마음은 있는데 하고자 하는 용기가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공감, 관심, 용기를 가져야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길 것 같아요.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13번. 기억에 들어갈 가치. 정의로운 국가는 어떤 국가가 될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의로운 국가는 자유로운 국가여야 되죠. 그렇죠? 타인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국가. 또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국가. 또 뭐가 될까요? 그렇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또 혐오. 혐오는 아주 매우 미워하는 걸 혐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관련이 없겠죠. 자, 일단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또 공정한 사회, 그쵸? 정의로운 사회. 그런 국가가 돼야 되겠죠. 또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복지국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혐오가 관련이 없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되겠습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우리는 오랜 동안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오랫동안 헤어져서 분단 국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자, 왜 통일을 해야 될까요? 기업, 분단 비용 지출을 늘리기 위해. 자, 여기서 분단 비용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잘 볼까요? 자, 여기 분단 비용이라는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게 분단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 있다면 전혀 손이 안 들어갈 텐데 들어가는 비용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국방비 같은 거. 그쵸? 우리 20대 초반에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잖아. 그것도 이제 국방비죠. 그것도 하나의 소모적인 것이고, 또 탱크, 뭐 전투기, 이런 무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갖춰야 되겠죠? 이런 국방비. 또는 뭐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이산가족의 고통. 그 북한에 고향을 두신 분들, 그 가족들을 이산가족이라고 그러죠? 그 고향을 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그것도 비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쟁에 대한 공포, 불안, 이런 것도 형태는 없지만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분단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단 비용은 늘어나면 안 되는 거죠. 지출을 늘리면 안 되나?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야, 왜 통일을 해야 됩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나왔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 군사적 긴장관계를 심화시킨다? 아니죠. 오히려 통일을 한다면 완화되겠죠. 긴장관계가 거의 사라질 거예요. 남북 간에. 틀렸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동질성을 회복한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살고 있지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점점 오래 떨어져 살다 보니까 언어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관습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는 거예요. 빨리 통일해야지 하나 된 나라, 한 민족이 될 수 있겠죠. 동질성 회복 맞을 거예요. 정답은 니은 리을이니까 자, 3번 되겠습니다. 예. 자, 15번입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사회에도 나오는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돼. 인정해야 돼. 문화가 생기게 된 그 배경을, 자, 중요한 말이죠. 그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게 그냥 바람직한 문화 이해의 태도가 될 것 같아요. 이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 문화를 함부로 이거는 우수한 문화, 이건 열등한 문화, 이렇게 함부로 우열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회는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사람들은 밥으로 손을 먹는다. 아우, 너무 지저분해. 미개인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자기 문화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이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저들은 밥 먹는 손을 정말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는구나. 오히려 그 가게의 숟가락 젓가락보다 더 깨끗하게 유지하는구나. 그래서 그 손으로 먹는구나.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문화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태도는 갖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참고로 문화사대주의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좋은 태도는 아닌데 이거는 자기 문화가 최고라는 것이고 이거는 자기 문화를 업신여기고 상대방 문화를 우월하게 보는 거예요. 그쵸? 사대한다. 큰 나라로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제 선호 중의, 선호 사상. 이런 거죠. 무조건 차는 독일 차가 좋아. 무조건 스마트폰은 미국 게 좋지. 뭐 이렇게 보는 거야. 실제로 성능을 비교하지도 않고 외국 게 좋다고 하는 거. 그죠? 우리 조선시대 때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던 거. 그런 걸 사대주의라고 하죠. 자, 이런 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 상대주의 입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16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 환경 친화적인 삶. 자, 실천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환경 친화적으로 살아갈까요? 과대 포장 안 하기. 그렇죠. 쓸데없이 자꾸 과자 안에 또 비닐 포장 있고 개별 포장 있고 이런 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환경 오염을 일으키니까 과대 포장 안 하기. 2번. 일회용품은
거기다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니까 썩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용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장바구니 사용하기. 그렇죠. 시장 갈 때 비닐봉투 같은 거 그걸 계속 봤잖아요. 그것도 역시 플라스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환경에 큰 피해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바구니 들고 가면 거기다 담아오면 되겠죠.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렇죠. 자가용보다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최대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일회용품 애용하기가 아니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17번. 그림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된 용어는, 자, 그림이 너무 막 비유와 상징이 대단합니다.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 지금 막 낙심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뭐 눈물도 흘리고 비도 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진 말아야 돼. 고개를 바짝 들고 아니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야 계단에 들고 뛰고 있어요. 세기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어떠한 고난에도 극복하고 그것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자세를 뭐라 그런다? 그렇죠. 회복 탄력성.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 여기 있는 선택지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어떤 고난이나 위기가 찾아와도 오히려 그것을 도약의 발판,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자세. 탄력성이죠. 개구리가 번쩍 뛰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힘들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7.8기. 이거 회복 탄력성이랍니다. 여러분, 익명성이란 건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악성 댓글 하고 이런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죠. 가치 전도는 뭐냐? 아까 배웠습니다.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가치가 전도됐다고 하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너무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을 가치 전도라고 해요. 그 다음 시민불복종이란 어떤 국가가 어떤 부정의한, 그쵸? 국가가 부정의한 법이나 어떤 정책을 만들었어요. 야, 이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그냥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를 어기는 거예요. 불복종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법을 어겨요. 그쵸? 이걸 우리는 시민불복종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 2, 3, 4번에 있는 모든 선택지들 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해당하는 사상가는,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런 것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풀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가족을 이루고 가족이 마을을 이루며 마을이 커지면서 국가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자연 발생성을 주장한 학자는 칸트, 롤스, 슈바이처, 아리스토텔레스. 정답은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제자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 플라톤의 제자가 되겠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전시적 동물이다. 또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혼자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개인이 모여서 가족이 되고 가족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마을들이 모여서 국가가 만들어졌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이걸 자연 발생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말고 우리 사회계약설이라고 있었어요. 참고로 사회계약설이란 것은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 만약에 국가가 없을 때 생명과 재산이 불안하므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일부러 국가를 만들었다. 이게 사회계약설이고요. 이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학자는 홉스, 이름은 꼭 아셔야 됩니다. 루소, 로크, 이런 학자가 사회계약설이었어요. 그렇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19번. 생태중심주의, 자연과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중심주의, 인간이 최고예요.
인간이 동물, 식물, 무생물 모든 생태계보다 우월합니다. 인간의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고 착취해도 됩니다. 이게 인간중심주의예요. 반대로 오늘날은 강조되는 게 뭐죠? 생태중심주의. 아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자연을 이루고 있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이 모두 다 자연의 일부분으로 다 소중하다.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게 생태중심주의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이에요. 자연을 무분별한 개발을 강조한다. 이건 인간중심주의겠죠. 니은 자연을 그 자체로 소중하다고 본다. 맞네요. 생태중심주의. 세 번째, 생태계 전체에 대한 배려 강조한다. 역시 맞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 역시 이것도 인간중심주의예요. 그쵸?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연을 보호하자 이런 거 찾으면 되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예. 자, 20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20번이죠? 다음에서 언어폭력, 말로 하는 폭력. 꼭 이렇게 때리고 신체적으로 가해를 하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든지 하는 것도 폭력이 되겠죠. 자, 언어폭력 골라볼게요. 꼬집거나 고의로 밀친다. 이건 신체적 폭력이죠. 이거 아닙니다.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부른다 그랬잖아요.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폭력 맞아요. 거짓 소문을 내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힌다. 그렇죠. 이것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까요?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네요. 정답은 C가 되겠죠. 그렇죠? 언어도 폭력이기 때문에 말을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민의 자질은 무엇인가? 국가의 정책과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자, 우리는 국가의 주인이죠. 국민입니다. 국민은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주권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국민주권주의 그렇습니다. 주인된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게 냅두는 게 아니라 항상 자발적으로 무슨 의식을 갖고? 그렇죠. 주인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는 시민이다. 민주시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의식, 특권의식, 경쟁의식 이런 것들 말이 안 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 정답은 1번 주인의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다음에 해당되는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한 방법은 자,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상대방의 처지에서 무슨 처지에서? 상대방의 처지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많이 쓰는 사자성어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친구 입장에서 아니면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한다. 정답은 역지사지. 그쵸? 역지사지. 이거 많이 나옵니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청렴은 맑고 염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부정부패하지 않고 정의롭게 아주 맑고 깨끗하게 그렇죠? 그런 공직자의 자세 우리 청렴하다 그럽니다. 자아도취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거죠. 아니죠? 차별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23번입니다. 부패 행위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부패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는다든지 뇌물수수 돈을 뭐 부정 청탁 어떤 자리를 하나 앉혀주세요. 인사권을 청탁한다든지 그쵸?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공권력을 남용한다든지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패라고 합니다. 이게 부정부패가 많은 사회는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 비합리적 관행.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 관행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증가할 것 같아요. 다음이죠. 국가의 투명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얼마나 깨끗한 정도, 투명도, 정의로운 정도. 아, 그 나라 투명도가 높네. 아주 깨끗하네. 정직한 사회네. 정의로운 사회네. 부정부패가 없네. 이게 투명도죠. 사회 공동체 의식이 아니죠. 자, 이런 행위들은 이기적인 행동이란 말이야.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사리 사욕만 추구하는 거니까 공동체 의식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번째, 부패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 이걸 훼손하겠죠. 그렇죠. 정답은 그렇죠. 4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참 좋은 긍정적 측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보세요. 뭐 AI 로버트가 스스로 막, 생각을 한다. 지금 뭐 나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지구온난화 환경 피해도 심각하고 이런 부정적 장면들이 많으니까 이걸 바람직하게 인간들이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미래 세대, 우리 후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후손들이 태어나서 아주 오염된, 환경에 오염된, 인간의 살기 어려운 그런 지구를 만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유용성? 여러분들, 유용성이라는 것은 우리 공리주의라는 사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개념인데, 일단 이익은 극대화시키고, 그쵸? 어떤 쾌락이죠. 그 다음에 비용은 줄인다. 이걸 유용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아니죠. 그쵸? 과학기술이 유용성뿐만 아니라 책임을 가져야 되겠죠. 인간의 존엄성,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유용성만을 추구한다. 이게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는 아주 가벼운 문제가 나왔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증오심을 갖습니까? 미워, 나쁜 X. 그러면 더 힘들 것 같은데 본인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긍정적, 아무리 아까 회복 탄력성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긍정적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3번, 비관? 긍정적 마음이 완전 반대인데요. 그쵸? 안 돼. 큰일 났어. 망했어. 나 이제 실패할 거야. 이러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잖아요. 마지막,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다. 관용을 베풀어야 되죠. 타인의 실수를 용서해야 본인도 좋고 그 상대방도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서로 편한 거죠. 그쵸?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자세로 적절한 것은 정답. 그렇죠.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그냥 보너스 문제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풀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도덕이라고 하면 아무리 중졸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이제 공부 안 하고 그냥 상식적인 것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아리스토텔레스 문제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앞에서 나왔던 도덕적 추론, 사실 판단 이런 것들이 잘 출제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교재를 공부하시고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제 푸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